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뭐 반도체 지수도 안 좋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시황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 근처죠. 지금 시간에서 아직 아까 6시 한 15분 정도에 아마 거의 투매가 한번 나왔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든 메타든 모건스탠리건 어떤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왔었었는데 이게 이제 총알이 다 된 상황인 거고요. 투심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오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무너지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후에 트럼프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 급등에다가 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부로 외국인 쪽은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 2시 반 정도부터 그 6천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오늘 8시에 끝나는 시간에 보면 8천억 넘게 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밑으로는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아니고 매수다.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수가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바닥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그 미국 시장 반응 따라서 내일 또 우리나라 장세가 좀 문제긴 되긴 할 건데 어쨌든 그 점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인내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현우 전문위원님께서. 예, 저 역시도 지금 거의 매도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도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6월 18일 날 한 차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요. 6월 18일 날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6월 18일 여기 보시면 6월 18일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5월 말경에 5월 26일 날 소폭 매수가 한번 들어왔었고요. 6월 12일 날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매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을 매수한 것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식 선물 있죠. 주식 선물 쪽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 확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 화면에서는 확대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9조 2,181억을 매수했어요. 주식 선물을. 이게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질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 며칠 상간에 투매들이 조금씩 장중에 투매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오늘도 물론 나왔고요. 그 투매를 누가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오늘은 외국인들이 받아주더라. 어디서?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선물을 9조 2천억 이 정도를 샀다라는 거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원래 저 시장을 생각을 한 게 옵션 만기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곧 추세 전환을 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진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K 지금 60만 원에 10% 정도 지금 말씀하셨네요. 매수는 크게 뭐 잘못하신 건 없다고 보이십니다. 오늘 종목 진단의 대부분들은 밸류 쪽보다는 밸류도 밸류입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위주로 해가지고 대형주들의 쏠림이 그다음에 매도세에서 투매 현상이 모든 종목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이 언제인지도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60일선이 좀 살짝 깨지는 모습입니다. SK가. 그렇더라, 삼성전자가 먼저 깨졌었죠, 지금. 오늘 시간 외까지 하게 되면은 더 좀 좋지 않은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투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이 봉 자체가 지금 깔끔한 이게 적산병이 딱 출현을 했지 않습니까? 밑으로 위로도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세 개가 크게 작용한 경우부터는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지금 60일선 아래에서 혹시 120일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투매가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60만 원 정도는 매수는 잘 하신 편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CAPM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투자론을 배우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처음이 나오는 게 CAPM 쪽인데 개별 종목의 개별 기업의 리스크하고 시장 리스크라는 걸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쪽보다는 지금 이게 SK가 개별적인 위험이 커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걸까요?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고 매크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수급이 꼬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위험과 그 시장 위험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자라는 게 그런 이론이긴 한데요. 거기 쪽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은 수급적인 상황과 시장에 주는 충격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가 보여지는데 바닥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장이 좀 대충 다 왔다. 오늘 외국인이 장 막판쯤에 이렇게 매수로 순매수로 돌아서고 방금 이제 이관욱 전문가님께서도 주식 선물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알게 모르고 외국인 쪽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 주가를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고 있고 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V자 쪽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내일 설령 오늘 이제 미국에서 또 미국 장이 별로 좋지도 않고 트럼프 때문에 중동이 다시 좀 전쟁 뭐 말이 막 나오게 되고 이럴 때가 주로 이제 투매가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겁먹은 개인들이나 이쪽이 이럴 때는 지금까지 투매가 나왔을 때는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받아 먹는 게 그 다음에 눈을 한번 감으시고 조금만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 지금 목표가 좀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자체는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안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장중에도 오늘도 하이닉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로 내리꽂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SK도 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심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사그라들고 좀 앞이 좀 보이고 이게 좀 올라가겠다 혹은 시장이 좀 안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기다림인 거지 지금 정도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급반등을 해서 지금 8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방맹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요. 60만 원 잘 매수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밑으로 내려오신다면 추가 매수 권장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 몫은 21선인 7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는 한 번이 분명히 걸리게 될 거거든요. 1차 쪽이니까 그 정도 선 쪽이면은 일단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끌어올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막 콘덴서 12만 8천 원, 10% 대응 전략 그거 부탁한다 이야기 하셨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증시에서 우리가 뭐 경제 지표 뭐 이런 거 싹 다 떠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금리가 어떻느니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딱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게 시장의 악재입니다. 많이 오른 게 시장의 악재예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 또 이제 호재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게 호재고요, 그죠? 근데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뭐가 올랐느냐? 반도체 쪽 대장들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들러리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점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종목을 고점에서 물려도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05년 4월부터 해가지고 시장 저점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죠? 시장만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어지간히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종목군들도 진짜 작게 올라도 한 50%, 100% 이 정도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주식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리스크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종목군들이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방금 사마 콘텐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상 여기 사마 콘텐츠 이 자리를 놓고 보면요, 이 고점에서 놓고 보면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전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매도하고 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 장대봉 나왔지 않습니까? 이날.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월 23일 날 고점에서 저점까지 몇 프로가 빠졌냐면은 19%가 빠졌어요. 19%. 고점에서부터 해가 저점까지 19%가 빠졌는데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 자리. 이 거래량이 이게 74만 주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날 있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 나온 날 414만 주거든요. 그런데 414만 주, 이거 74만 주예요. 여기가 거래량이. 보시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냥 줄줄줄줄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74만 주인데 이게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최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가 비리비리비리 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어떤 매도 흔적이 있어야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점 형태가 나왔다라고 친다라면은, 예? 그때는 일단 일부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수익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거의 지금 현재 반도체 저점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제외하고, 또는 반도체를 사가지고 갈아타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저점에 사서 보유하신 분들 빼고 그 이외의 분들, 그 다음에 수익 나시는 분들 5%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소외됐거나 손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 사막 콘덴서 한번 봅시다. 매수가가 12만 8천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12만 8천 원 같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이쯤 돼가지고, 거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타임을 잡아봤지 않느냐. 여기서 잡았다라면 아마 수익 챙겼겠죠. 여기 이 구간에서 잡았다라면은 아마 여기서 잡은 지 며칠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그죠? 요 좌측에 이쪽 저점, 여기, 요 저점을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는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봉도 봐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저점이면 여기가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죠?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여기서 무슨 자리가 되겠어요? 여기가. 자, 보십시오.
여기 캔들들 한번 봐보세요. 앞에 3일 동안. 여기 샛별이 다 샛별이죠. 뭐예요? 세력들이 뭔가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세력들의 관리가 들어온 자리잖아요. 그럼 세력들의 관리가 들어온 자리인데 세력들의 관리가 들어온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죠?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멘탈 싸움이거든요. 멘탈 싸움. 뭐냐면은 분명히 시장은 이제 거의 다 저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소 시장은 저점일지 아닐지 그거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사실 그 거래소 시장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거의 저점은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여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10%니까요. 사마콘덴서 앞에 관리하는 저점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14만 원 10% 정도 보유 중이시고요. 장기로 좀 보신다고 하셨네요. 요즘에 2차 전지 쪽 관련들이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의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였지만 포스코 쪽도 지금 문제가 좀 있었죠. 물론 지난주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앞으로 포스코 쪽의 이익을 향후 2035년까지 지금의 6.5배 정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포스코 엠텍 한번 저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포스코 엠텍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엠텍은 버린 자식이다. 뭔가 좀 그룹 차원에서 질서 있게 뭔가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처럼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포스코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제 말을 들었던지 포스코 회장님이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그냥 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그 비전이 있는 건 좋고 그렇긴 한데 이제 갑자기 또 이슈가 또 터졌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퓨처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팔겠다. 앞으로 58.2% 가지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50% 정도까지는 낮추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8.2%가 시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그 나쁘게 된 게 이게 일종의 투자자들한테는 그 유상증자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거나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지분 8.2%를 판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1조 2천억의 시장이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LS증권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어젠가요? 이거 14만 원으로 목표가 낮췄습니다. 가장 높게 부른 데가 BNK증권에서 34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편차가 이렇게 커요. 34만 원 대 14만 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14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셀입니다. 셀. 강력 셀입니다. 그러니까 LS증권 쪽의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잡았다는 이유는 이것은 강력 매도입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보유 이 정도거든요. 비중 축소 뭐 이 정도인데 비중 축소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13만 9,400원인데 목표 주가를 14만 원 잡아놓으면 여기서부터 한 30% 할인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충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 LS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차가 심한 거죠. 지금 2차 전지 언제 되느냐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좋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ESS 시장 쪽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쪽 LFP 시장 쪽도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2년 후에 밸류를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밸류가 비싼 편이거든요.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좀 단기 이슈가 생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먼 미래는 될 것 같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좀 산을 많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장기로 보신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정 부분 반등을 했을 때는 저는 좀 매도 전략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선제이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온칩스 6만 1,000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강원칩스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HBM HBM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24년도까지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24년도 초반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적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난번 작년 실적도 적자 전환해가지고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아무래도 올해까지 주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6만 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게 4월 달이나 이럴 때 같으면 여기 고점 매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았으면 한 가지만 알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갖다 한 가지만 알면은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진다. 요거 하나만, 이 원리 하나만 알면 그죠?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진다. 이 원리 하나만 알면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를 갖다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모르다 보니까 이걸 갖다 덥석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거는 하반 경직,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하반 경직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하반 경직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갈 때, 그래서 하반 경직이 한번, 그 다음 직전 고점 돌파를 할 때 한번, 이렇게 매수 타임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잡냐면은 주가가 고점에 있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요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요런 저점에서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리스크 관리가 쉽지가 않죠.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된 방식을 고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점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추세예요. 이게 지금 내려오는 게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매매 말고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있죠.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은 저점이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고점도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 쪽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종목을 찾아보시고 이런 종목 쪽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매매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원칩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저점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봉의 흐름 봐보세요. 주봉 흐름 보면은 주봉이 여기 한번 딱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평들 아래에 있죠. 이평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느 이평선 아래에 있죠? 장기 이평선이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에요. 여기가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는요. 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하면 주가는 못 갑니다.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 주봉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주가는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요거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지금 5만 원이네요. 그죠? 요번에 올라온 게 그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여기서 여기까지. 즉, 어제 고점이 얼마냐면 52,450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56,000원 정도 됩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죠?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되면은 5만 원 이상 주면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스페타시스 10% 정도 보유 중이시고요. 138,173원이시네요.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좀 분할해서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 상당히 좀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회사 자체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회사인데 지금 이번 주에 좀 하락이 좀 급하게 나타났었죠. 특히 뭐
그동안에 밴드 하단이었던 이제 1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이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과 똑같습니다. 소부장단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페타시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MLB지 않습니까? 다층 회로 기판이지 않습니까? 이 다층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빠진 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 구글하고 이게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GPU 쪽이고 구글은 TPU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페타 쪽은 TPU 쪽에 좀 가까운데요. GPU 쪽이 앞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블랙웰에서 이제 루민 쪽으로 앞으로 더 가게 될 건데 이때 들어갈 게 아마 이스페타 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기술력도 그렇고 다 적층이니까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돈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실적 한번 예상치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 한번 보시죠. 작년에 매출액 한 1조였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1조 5천억 나오고요. 내년에 2조 나옵니다. 내후년 2조 4천억. 매해마다 20%씩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이익 한번 보시죠. 이익도. 그리고 지금도 이쪽 반도체 기판에 삼성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 종목들이 굉장히 고밸류션들이라고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안 깼는데 오늘 올해 기준으로 PER 보게 되면은 27배예요. 27배. 그래서 언제적인데 이게 그러더라도 이게 내년하고 내후년의 실적을 합하게 보면은 이게 16배 이 정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판이. 지금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밸류하고는 비교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장에 좀 괴로우시더라도 이 회사가 진짜 앞으로 비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야. 그렇게 되면 불안하겠죠.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부러지는 것은 시장 분위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좀 드리자면 이스페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이 언제냐고요? 이 정도 선에서 더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를 권유를 분명히 드립니다만은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소부장단들이 이렇게 다 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바닥 잡을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RSI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지표 쪽에서. 그러니까 막 할 말이 없으면 밸류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심리 지표가 있는 거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RSI가 쪽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RSI가 거의 30 밑에부터는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되게 돼 있는데 드디어 슬슬 진입 시기가 좀 됐습니다. 진입 시기가. 지금 가격부터 밑으로는 어쨌든 저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다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밑에서부터는 받아먹는 게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최소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이고요. RSI 한번 보조지표 한번 보시고요. 30에서 20 사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매수 권역이니까 충분히 매수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연금술사맛 쿠키님, KB금융 16만 3천원 비중 20%인데 18만 원까지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지금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죠? 금리 인상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들입니다. 특히 시장이 조정이잖아요, 그죠? 금융주들 같은 경우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인 반도체 종목군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까지 강하다가 약세를 보이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어떻습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지금 현재 그 업황들을 다 업황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체 종목군을 다 보고 섹터들을 다 보시면은 추세가 있는 섹터가 거의 금융주가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는 괜찮다. 1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니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직전 고점이 18만 2,700원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직전 고점 18만 2,700원이에요. 오늘 신한지주는요. 오늘 신한지주는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물량 소화 과정 거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한지주는 거의 물량 소화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18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19,000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많이 괴로우시죠? 제가 대한광통신을 좀 보면서 좀 어제부터 좀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게 좀 있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이 주가가 4,000원대 주가가 31,500원까지 이렇게 날아갔었죠. 그야말로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폭등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의 꿈에다가 이제 꿈이 이렇게 주가를 많이 올린 거죠. 지금은 문제는 실적이 지금 나오느냐 당장 나오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35,000원 쪽까지는 상당히 밸류상으로도 그렇고 좀 과열된 감이 있습니다. 과열된 감이. 지금 많은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그냥 광자 붙으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제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만 제값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꿈에다가 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향후 뭐 실적 전망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지금 회사가 1,200억 하고 있고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물론 이 리서치 쪽에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지만은 이게 뭔가 좀 회사가 제대로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단들도 전부 다 적자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갑자기 3만 원까지 오르는 것은 사실 과한 게 맞죠. 꿈에다 대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 앞으로도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쪽 광통신 쪽이나 전선주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못 오르지라고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완전히 지금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잊혀진 종목이고 굉장히 좀 심하게 좀 부러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행태를 좀 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 이게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월 달까지 그동안에 부러졌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 매매 보십시오. 외국인 매매를 보게 되면 지난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하락률과 기타 등등으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왔고요. 이미 1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6월 중순부터 지금 이게 15,000원 시작부터 지금 10,000원 초반까지 외국인은 여기다 대고 꾸준하게 물을 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올리겠다는 소리거든요. 또 테마가 또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다음 장이 한번 돌아서게 되면 광통신도 한 번은 불을 뿜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기간은 좀 걸릴지라도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19,000원대 오시면 한번 그때 보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꿈은 좋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걸릴 거다. 3, 4년이 더 걸릴 거니까 좀 눈에 보이고 더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꿈보다는 앞으로 4, 5년 보유하고 계시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조만간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항상 한 번씩 크게 올라옵니다. 그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19,000원 이상 가서 한번 큰 흐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이상 되게 되면 분명히 한번 자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네, 다음은 큐낀깡 큐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에코프로비엠요 16만 8천 원 비중은 없네요. 비중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유상증자 이야기 뜨고 지금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차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금 제 앞에 방송이 안 나와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산업적인 어떤 섹터 쪽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조금 부족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LNF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NF도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LNF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그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리를 이탈했을 거예요. 봐보세요. 이미 여기 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세력들이 관리를 해줬던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탈했다라면은 이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보면은 방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 직전 고점 보세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 보세요. 고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당연히 낮아진다. 그게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가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고점이 잡으신 분들은 사실상 여기 저점 이탈했을 때,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이탈했을 때 위험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험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됩니까? 관리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16만 8천 원에도 보십시오. 사실상 16만 8천 원에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면은, 이 자리에서 샀다라면은 여기 짧게 수익을 챙기고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평을 돌파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리스크 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이제 거의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봐보세요. 주가가 여기 급등이 나왔죠. 이때가 뭐냐면 여기 이날 있잖아요. 이게 6월 29일이에요. 6월 29일이죠. 6월 29일 날 시장의 수급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수급 변화는 이미 지난주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반도체 대장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미 수급 변화는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20%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15%, 16%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서서히 다른 종목분들로 해가지고 퍼지고 있는 거죠. 수급 자체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떨어질 때 유상증자 나오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제가 볼 때 잘하면 줄 수 있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15만 5천 원. 요 15만 5천 원부터가 16만 원 여기만 딱 돌파하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가격은 한 번은 딱 줄 거예요. 한 번은. 만약에 매수한 가격 16만 8천 원 안 주잖아요. 그럼 15만 원, 16만 원 여기 15만 원 5천 원 여기 16만 원 여기 왔을 때 그때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손실 보고.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뭐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매도 자체가 안 돼요. 이미 시장도 저점이고요. 이미 시장이 저점이고 여기서 시장이 올라온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차 전지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이나 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 관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은 보유 관점입니다. 네, 종목은 여기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히든 섹터입니다. 저는 오늘의 히든 섹터로 LNG 필수제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LNG 필수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부러지고 있는데, 밸류가 봐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싸요. 이 섹터가. 왜 싸느냐. 그게 이제 이 섹터 선정의 이유인데, 일단 지금 다 아시다시피 조선사들이 수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LNG 선부터 시작해서 고부가 같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조선사들이 향후 한 3년 반 정도의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반 동안 선박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간 필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만들면 무슨 부품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보게 되면 본행제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팅, 탱크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방산업인 이런 그 조선사들이 지금 도크가 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쪽에 있는 조선 기자재 쪽도 풀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건 이제 실적 리스크가 없는 거죠.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뭐 급감해서 뭐 이 걱정을 하는데 조선 쪽은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미 3년 반치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는 그냥 3년 반 동안 꾸준하게 나올 거고요. 수주 나올 때마다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크지 않고 어쨌든 거기다가 고마진 LNG선 건조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사들이 전부 다 고마진 LNG선으로 지금 뭐 서로서로 좀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인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도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어쨌든 기자재 쪽에서도 계속 매출액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매 월마다 매 분기마다 매출액이나 이익 추정치는 상향이 되고 있는데 거꾸로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밸류가 이게 너무 싸다라는 게 보이는데 최근 크로스가 약간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선가나 물량, 고환율 3중 수혜라고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선가 지금 LNG 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물량 지금 계속 수주 들어오고 있죠. 환율 수혜 다 받고 있습니다. 3중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대장주 대비해서는 물론 조선주가 앞에 먼저 가야죠. 그러나 그 후단에서는 이쪽 저평가가 이 LNG 필수 섹터가 지금은 아주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섹터로 LNG 필수제를 정해봤고요. 히든 종목은 다 LNG 쪽 관련입니다. 뭐 하나엔진,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다 좋은 회사들 괜찮습니다. 제가 픽한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네, 한화엔진을 선택한 이유가 뭐 다른 쪽도 있습니다. 저기에 후보군에 있는 종목 중에는 지금 밸류가 한 7배, 8배밖에 안 되는 PER이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종목은 전통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뭔가 좀 성장성을 달아야 될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조선사들의 가장 큰 핵은 LNG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2023년하고 2024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수주한 게
올해 2026년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실적에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9척 정도가 이제 인도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한참 좀 반영 중이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분기보다도 좀 작년 동기 대비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작년이 지금 2분기 매출 추정액이 한 3,715억 정도인데요. 작년보다 조금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익이 588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작년에 이때가 337억 정도 됐었거든요. 55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LNG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LNG선 쪽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비슷하건 한데 이게 이익이 급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화엔진이 받고 있는 지금 수혜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수주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된 수주가 5조 3천억입니다. 앞으로 2년 반치의 일감이 전부 다 돼 있어요. 일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쪽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월마다 매 분기마다 이게 수주 한 번 더 오게 되면 이 추정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가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좀 날개를 달아주는 게 북미 데이터양 그 엔진 쪽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LNG 엔진 쪽을 대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의 요인입니다. 본 라이선스는 없고요. 옆에 회사 하나 한마디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니네 라이선스 빌려줘 우리가 만들게 이렇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플러스 알파이긴 한데 들어갈 건데 지금 많이 쳐주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 아마 이게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양 쪽으로도 날개를 달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여기다 대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지만 많이 줄 겁니다. 이게 계약이 되게 되는 순간 기존에 있는 것도 내가 차고 넘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익이나 실적이 증가할 것 같아. 그러나 여기에다가 북미 데이터 센터 양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더 멀티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쌉니다. 그러니까 하향시 앞으로도 좀 내려오게 되면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매수가는 뭐 요즘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분할 매수가 좀 더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수준부터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 30,00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이제 히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욱의 히든 섹터는요,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자, 금융지주 회사인데 이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그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아마 어떠한 업종이라도 지금 현재 시장 대비 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그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이상,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그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업종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군을 보시면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오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신한지주를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지주는 제가 그 금융지주 회사 중에서 1등은 신한지주, 2등이 KB금융, 그 다음에 3등이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들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추세 자체가 좋습니다. 뭐냐면 경기 방어주 성격,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가 상승할 때는 원래 기술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수익률이 더 좋아요. 사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익률 측면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조금 저조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경기 방어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냥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는 금융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융 섹터를 놓고 금융 섹터를 빼고 낙폭과대, 물론 낙폭과대 괜찮죠. 분할 매수하면 괜찮아요. 시장 시장 반등 예상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추세가 강한 종목이 더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환매도 예상이 되고, 반도체 대장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 예상되고요. 2분기 순이익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1조 7천억 원 정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 비율 개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예상인데, 하반기 자사주 매입 소각 그 예상 규모가 7,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한 6천억 원 정도 그 매입 소각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는 한 7천억 정도 매입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늘어났죠, 그죠? 하반기에는. 그리고 시중금리 인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 인상이 되면은 순이자 마진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 그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호한 대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도 인상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에서 그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3, 4분기, 4, 4분기 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고배당주지 않습니까, 그죠? 배당 성향에 따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는 시가 이하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낮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썩 조정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조금 낮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만 2천 원에서 10만 4천 원, 요 정도를 지지를 했을 때, 이 구간을 지지를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체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도 잘 안 주니까 여기까지보다는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오늘 보시면요, 여기 직전 고점이 11만 7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만 8,700, 오늘 11만 1,000원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고점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1만 8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점을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다 시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겠죠. 최근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그 선호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관들은 연기금은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투신권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보험에서도 제법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금융지주에서는요, 외국인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기관들이 제법 많이 삽니다. KB금융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로 위주가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발을 살짝 담근다? 지금 보십시오. 외국인들 매도가 7월 2일 날 40만 주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줄어들다가 7월 7일 날 매도가 40만 주였어요. 그럼 이제 매도가 3만 1,000주로 줄었죠. 그럼 외국인들이 폼 잡는 게 뭘 폼 잡고 있습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하고 같이 매수해 준다라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단기입니다. 12만 5천 원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9만 4천 원 이탈시로 잡아드렸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거의 낭떠러지 앞까지는 왔거든요. 한 발만 디디면 진짜 낭떠러지다, 이렇게 봅니다. 투매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끝내시기 전에 잠깐 제 컴퓨터 화면 좀 연결해 줄 수 있으시는가요? 예.
예, 화면 좀 띄워보시면 지금 미국 시작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어플라이 머티리얼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시 플러스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좀 힘드시지만 미국장이 오르게 되면은 오늘 정도나 시간 외 쪽에는 단기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힘내시고 그 다음에 네 좀 인내하시고 버티시면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